저 하이델베르 그 전공은 선교학과 신학, 저 종교학 그리고 에큐메니칼 신학입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이제 뭔가 발표를 우리 공공성 거버넌스와 좀 적합한 주제를 찾다가 물론 뭐 그 뭐 그 여러 뭐 꼭 디트리히 보네퍼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에 빗대어 혹은 그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독일의 뭐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굳이 이제 보네퍼를 중심으로 하려고 한 이유는 우선 그가 널리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신학자이기 때문이고 뭐 광화문에 나가서 아마 여러분 다 보시겠지만 그 정광훈 집회 뒤에 보네퍼가 했다는 말, 그 이제 정신 이상 그 예, 운전사가 그 이제 자동차 몰고 사람들 많이 다치면 그 다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치료해 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한다. 정광훈이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어서 그렇게 이제 그 왜곡되게 인용 혹은 악용한 거지요. 그런데 뭐 그 그게 컨텍스트를 다 배제하고 이제 그 말만 딱 따가지고 이제 악용해서 아이고 우리 지하에서 보내본 목사님이 아마 통탄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것만이 아니고 다 아시는 것처럼 에, 소위 70년대 한국 교회에 이제 민주화 운동 하던 뭐 대학생들이나 한국 교회 뭐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보네포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던 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네포를 이제 제가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 이제 보네포를 이제 소위 히틀러 정권에 대한 그 이제 쿠데타 그리고 이제 체제 전복이 특히 이제 군부가 이제 중심이 돼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5차례나 이렇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단지 체제 전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 인간 그게 설령 아주 악독한 독재자일지라도 그 인간을 살인하는 것이 과연 그 정당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보네포 사후에도 쟁점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그 복권도 아주 50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복권이 되죠. 그건 뭐 법적, 사법권적 복권을 의미하는 거고, 네, 재미있는 건 고백교회, 고백교회 지난번에 우리 저 서울 장신대 교수님 발제하실 때 제가 이제 고백교회 이러면은 뭐 장로교, 감리교회처럼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교단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고백교회라는 교단이 독일에 있었던 게 아니고 히틀러가 하나의 총통, 어,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제국, 하나의 교회. 이건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내세웠던 이데올로기를 제3제국에서 히틀러가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20 몇 개의 주로 나뉘어져 있던 독일 개신교, 가톨릭은 간단하죠. 그냥 딱 하나니까. 근데 이걸 이제 강제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해군 출신 군목 뮬러 목사를 제국 감독으로 세우고 27개 그 독일 란데스키르케 주 교회를 강제적으로 통합하는 거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제 주교들과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별도의 총회, 제국교회 총회가 아니라 별도의 총회를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열었는데 그걸 통상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고백교회도 아, 보네포의 그
체제 전복이라든지 히틀러 암살 이제 소위 계획에 대해서 어, 나중에 이제 알고 이제 소위 중보기도에도 보네퍼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자, 이건 아주 이제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국가 권력과 교회의 오래된 그 이제 관계가 이제 상당한 부분 독일 루터 교회를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이제 현실도 이제 그 이제 이해 동시에 같이 이해를 해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네포 이제 아까 그랬죠. 과연 독재자라도 이제 죽일 수 있냐? 이제 이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쟁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네포가 이제 보네포만 이제 그 뭐 히틀러 33년 1월 말일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부터 히틀러가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한 일부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 히틀러가 아예 전쟁으로 가려고 하고, 이게 수상하다라고 느낀 것이 33년 1월 30일 집권한 그 다음날 2월 1일 보네포가 라디오 방송에서 지도자 혹은 영도자 개념의 변천 과정에 관하여라는 강연에서 히틀러의 집권과 등장이 가질 수 있는 우상숭배적 그리고 파괴적인 결과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그 저항운동 교회 차원에서 이제 저항운동 고빅교회 중에 뭐 바르멘 신학선언 채택 등등 이런 교회적 저항을 했던 우리 그 당시 그 보네포보다 좀 선배죠. 선배인 그 나중에 그 목사 아, 제가 나중에 다시 텍스트 안에 있을 때 볼 여러 한몇 일부 있었습니다. 아,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유대 그다음에 이제 그 보네포가 바로 이제 2월 지나면 그리고 이제 30일 그 히틀러가 아직 그 어느 날 이제 술 먹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줌 싸다가 이제 뭐 담배불을 던진 것이 어떻게 화제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을 보고받은 히틀러가 하고 이제 그 괴벨스가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걸 이용하자 해서 전격적으로 이 화재가 방화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방화다라고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려 가지고 그 다음날 힌덴부르크 대통령에 가서 그 이제 법을 만들려면 국회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 국회를 무력화하게 해서 그 절대 모든 권한을 다 위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그 당시 그 히틀러가 수상으로 지명되긴 했지만 다수당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회를 뭐죠 그 무력화 시키고 그 빠른 속도로 법안을 이제 요즘 우리 저 지금 윤석열 정부도 소위 시행령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뭐 상위법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막 하듯이 그렇게 막 시행령을 가차없이 남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반 아리안 조항, 소위 비아리안족, 특히 유대인들의 공직으로부터의 추방 법령을 내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공직을 차지했던 데가 또 교회예요. 뭐 대학교 뭐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1년에 그때 이제 보네퍼가 유대인 문제 앞에 선 교회라는 이제 글을 발표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반유대주의 나치가 처음에도 그 이제 뭐 처음부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전부 몰아가지고 몰살시킬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이 뭐그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히틀러의 위험성을 느끼고 일부 유대인들이 많이 탈출을 하죠. 해외로 특히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가거나 이제 탈출을 하는데 그때 이제
독일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해외에 친척이 있거나 뭐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난한 뭐 중산층 뭐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던 거고, 그 유대인들 자신들도 이 사태가 진짜 멸절로까지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에 남아 있었던, 그리고 그 주변 폴란드라든가 이쪽에 있던 유대인들 600만 명이 이제 학살을 당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주변 국가로 도망가려고 할 때 인접 유럽 유대인들을 받았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히틀러가 이거 봐, 이 주변 국가 놈들도 안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자, 그래서 이제 모아서 모으자 해서 이제 군비 뭐 이런 군수 산업이라든가 이제 소위 노동을 통해서 노동력 착취로 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절멸로 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유대주의가 뭐 히틀러 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박해로부터 이제 해방시켜 공인한 이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가 종교가 된 이후, 사실은 아니 어쩜 그다음에 기독교와의 적대적 관계는 유대 전쟁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쟁이 끝난 곳 얌리아에서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을 악마의 자식들이고 이단이라고 이제 정죄함으로써 이제 소위 유대교 내부의 개혁 운동, 소규모 개혁 운동이었던 기독교가 이제 독자적인 이제 종교로 길을 가게 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올린 자료를 보면은 그 반유대주의의 역사, 히틀러까지, 콘스탄티누스에서 히틀러까지의 반유대의 역사를 이제 정리를 한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유대인 문제 앞에 선 독일 교회, 이 강연의 핵심은 아, 유대인 문제는 무슨 휴머니즘이나 인도주의,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게 아니고 스타투스 콤페시오니스,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치에 저항한다, 독재 권력에 저항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그 사회적 소수자, 뭐 소수자들의 편에 선다든가, 이것은 무슨 뭐 도덕이라든지 뭐 휴머니즘적인 뭐 자비라든가 뭐 이게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 편을 안 쓰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기독교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질문이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마지막 원고에 보면 왜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보네포를 하는가. 첫째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뭐 검찰 독재라든지 뭐 새로운 뭐 친파시즘 정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다양한 권위주의적 정치 권력에 저항하거나 뭐 이제 투쟁하는 그 여러 가지 스타일의 유형이 있죠. 뭐 폭력, 예를 들면 히틀러 때 뭐 히틀러의 제거라든가 비폭력 저항, 법적 테두리, 비합법적인 뭐 다양한 형태의 있는데, 보네포는 왜 이제 히틀러 제거가로 귀결될 것이 분명한 체제 전복, 그리고 군부가 중심이 되었던 그 암살 음모에 가담했을까? 그것이 뭐 새로운 독일의 출발이라든가 뭐 이런 독재자들 그 이제 그런 그거보다는 바르트는 반드시 신학적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의 문제였지, 히틀러 암살건도 그냥 뭐 그 군사적이나 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듯이 유대인 문제도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뭐 지금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뭐 어떻게 성격 규정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조명하기 위하여 이제 보네퍼를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고백교회 총회, 이른바 바르멘 신학선언이 채택된 고백교회 이제 주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던 것이 너무나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놓고 히틀러의 나치, 이제 에, 가톨릭과 개신교 예외 없이 히틀러의 등장을 열렬하게 환호했습니다. 하이데거라든지 여러 철학자만이 아니라 예술가만이 아니라 이제 독일 교회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히 히틀러의 집권을 다 아주 열렬하게 이제 환영을 했고, 히틀러는 사실은 가톨릭의 그 중앙 조직 그리고 세계적인 규모 때문에 가톨릭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이 타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국 종교 협약을 자기가 집권한 수상 임명받은 날 이제 체결을 함으로써 가톨릭 교회를 일단 묶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뮬러 감독을 통해서 개신교를 이제 강제적으로 통합하고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많은 독일의 신학자들이 아주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은, 특히 히틀러의 그 등장과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열렬한 지도자 숭배, 1차 세계대전의 어떤 치욕적인 패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공황, 뭐 영토의 실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과 피, 이제 그래서 이제 소위 독일 아주 필수적인 독일 이제 민족주의죠. 아주 강한 민족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히틀러에게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가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거나, 특히 폴란드, 오스트리아 합병하고 폴란드 침공했을 때 아주 열렬하게 약간의 회의적이었던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다 이제 히틀러를 이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그리고 이제 독일 교회가 두 번에 이제 걸쳐서 이제 총회를 열고 신학 선언을, 이제 신앙고백 바르멘 신학 선언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상당히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은 히틀러가 충성 서약을 시킵니다. 자기 생일에. 그게 이제 각 영역에 다 시켜요. 대학 교수들도 충성 서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자들도 다 충성 서약을 하면서 독일 교회 목회자 양성 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에서, 이제 독일은 신학교가요, 유니버시티 안에 다 있죠, 신학교가. 그런데 프레디거 세미나라고 그, 아, 저, 어, 어, 일종의 교단 신학교 같은 그런 이제 신학교가 아직도 몇 개 있습니다. 구포탈 같은 데에 있는데, 이 충성맹세와 그리고 이제 오직 독일 국가교회의 성직자들은 대학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안수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교회가 야,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목사들을 양성을 해야 하지 않냐 해서, 일종의 고백교회에 소속된 주 교회의 목사 후보생 교육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영국의 독일인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던 청년 목회자 보네퍼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야, 와서 네가 우리 독일 교회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 지도자들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좋겠다 해서 왔는데, 한국에서는 소위 지하신학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약간의 오해를 살만한데, 마치 이제 그 숨어서 몰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비합법적인 거죠. 합법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 안수를 되는데, 이건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 자기들끼리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주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게슈타포들이 이제 그걸 알고 이제 폐쇄 명령을 내려서 이제 보네포가 더 이상 가르치거나 글을 쓰는 자유를 박탈 당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 재미있는 건 이제 말틴 리멜러라는 인물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 히틀러가 이제 아리안 조항을 하고 이랬고 했을 때 2천 명의 목사들을 모아요. 이 말틴 리멜러가. 그래서 이제 목사 동맹이라 긴급 동맹을 이제 조직을 하고 그 이제 히틀러가 이제 자기들을 초대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히틀러 수상 관저로 가기 전에 일부 목사들에게 몰래 뒤로 이제 일단 수상 관저로 가는 척 하다가 힌덴브란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이 히틀러야말로 이런 나쁜 놈이니까 이거 수상해서 해임해야 한다라는 의사를 전달해라. 그래서 이제 일부는 수상 관저로 가고 일부 몇 명이 이제 대통령궁으로 가가지고 했는데 어, 다 도청에 당한 거예요. 이제 히틀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 히틀러가 그 수상 관제에서 독일 고백교회 목사들 모아놓고 아주 소위 전통적인 연설을 합니다. 나라 일은 우리한테 맡기고 니네들은 그냥 영적인 일에나 관심을 기울여. 그게 니네들 일이야.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악수를 하나씩 켜는데 마르틴 니멜러 앞에 왔을 때 누구도 말을 안 하는데 니멜러만 당신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하여 이제 발언해야 한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었던 악수를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이제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막 나이 든 목사들이 니멜러를 막 혼내요. 너무 맞는 말이긴 한데 좀 그, 지나치게 건방 그리고 대놓고 그렇게 뭔 얘기를 하냐 뭐 그러는데 한 친구가 너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혹시 잡혀갈지 모르니까 도망가라고. 근데 왜 하냐? 그리고 가다가 잡힌 겁니다. 집 앞에서 체포됐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갔어요. 자, 그런데 이 말틴 리멜러의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 리멜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죄목이 없었어요. 그냥 그냥 불법으로 감옥에 보내버렸는데 나중에 기록에 보니까 히틀러 수상의 매우 개인적인 죄인 이렇게 써있던 이 중에 모독죄죠. 말틴 디멜러가 안 그러고 만약에 죄목이 있었으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아마 보네포처럼 처형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니멜러가 중요하냐면 전후 독일 교회의 재건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고 이 양반이 프랑크푸르트 헤센 나사우 주의 이제 주교로 이렇게 뽑히는데 그리고 45년에 전쟁 끝난 후 스투트가르트에서 독일 교회의 죄책 고백을 어, 선언하도록 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나치에 저항하지 못했던 독일 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죄책 고백을 선언하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 러시아를 갑니다. 소련에. 왜냐하면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다고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그 죽음이 너무 이렇게 이제 앞서가지고 이 러시아 사람들 1000만 명 죽은 것이 이제 역사에서 이렇게 잊혀져 가는데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해요.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벽에다가 빨갱이 목사 나가라 뒤져라 그리고 막 밤에 막 총을 갈기고 우파들이 총을 갈기고 가고 해서 굴러다 살고 하는 이 말틴 리멜러 목사가 전후 독일 교회의 세계 교회니까 혹은 세계 교회와의 사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의 어떤 죄책 고백, 독일 교회가 그런 세계 교회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 반성과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니멜러는 원래 1차 대전 때 잠수함 함장이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에 배 타는 게 꿈이었는데 잠수함 함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수함 함장하는데 영국 그 배를 막 어뢰로 이제 폭격을 시켰는데 전망경으로 보니까 아니 막 사람들이 물로 뛰어드니까 부하들이 그래요. 함장이 아무리 적이지만 가서 그 저기 구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리멜러가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우리가 저놈들 살려주면은 저놈들 또 우리하고 또 전쟁하러 올 텐데 안 돼. 그러니까 부하들이 네가 인간이냐?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잠수함 안에서. 그래갖고 잡혔어요. 이게 참 난관이 돼버린 거죠.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함장이 갇혀버렸으니. 그래서 이제 신사협정을 해서 돌아가자. 돌아가서 내가 이 책임을 안 묻을 테니까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오케이 해서 딱 브레멘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진 거예요. 독일이. 그리고는 사령관이 전승 영국의 전승 기념으로 네 잠수함 갖다 주고 오라 그래.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지만 어때요? 잠수함 갖다 주고 옷을 벗고 이제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그 목사가 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자, 이제 약간 곁다리로 갔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는가? 그리고 이제 그 한스 폰 도나니가 매형인데 독일 방첩대 장관 일종의 고위 장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히틀러 암살 계획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발큐레 작전이라고 이제 그 누구죠? 그 뭔 대련가 그 영화도 있어요. 발큐레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죠. 그 이제 지금 주로 군부에서 그 이제 섭차례에 걸쳐서 뭐 근데 이제 저 보네퍼가 개입된 그 저기 이제 한스 폰 도나니가 그 히틀러 제거하려고 했던 한 세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군복 그 전시회 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뭐야 그 수류탄으로 이제 자폭하려고 한 젊은 장교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와가지고 실패한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데 보네포도 한 서너 차례 그 깊이 이제 개입했는데 보네퍼는 사실은 뭐 군인이 아니고 히틀러를 암살하려면 히틀러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아주 히틀러 주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네퍼 같은 그 목사가 그 어떻게 히틀러 옆에 가까이 가서 총 들고 뭐 암살을 도모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한스 폰 도난이나 이제 그 주도자들은 그 보네퍼가 기왕이 갖고 있었던 세계 교회와의 여러 가지 연관성을 이용하여 그 히틀러 제거 이후에 그 이제 서방 세계와 독일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제 보네퍼를 통해서 이제 특히 영국의 치체스터의 주교 벨 주교를 만나서 벨 주교가 영국 외상을 에게 이제 그런 뜻을 전했습니다. 암살 음모 구체적으로 쿠데타에 기획된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알렸어요. 그런데 영국과 연합국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도 알리죠. 그 칼바트에게도 알립니다.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은 여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안 그러면 군대를 가야 하니까 한스 폰 토나니가 방첩대 민간인 스파이로 이제 보네퍼를 임명을 해요. 그래서 칼바르트를 만났을 때 스위스에 갔을 때 바르트가 속으로 의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때 여권을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이제 이 방첩대에서 일한다는데 이게 진짜 스파인지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 그 뭐 히틀러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의혹의 눈길로 처음에 보기도 하지만 벨 주교를 통해서 영국 의무상에게 그 쿠데타 계획을 알리고 그러는데 영국에서 별로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언 쇼라는 역사학자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두 권의 히틀러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때 이제 이 보네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상에게 이제 그 벨 주교가 그 독일 내부의 저항 운동에 대해서 이제 그 특히 이제 다양한 루트에서 저항 운동이 여러 개 있었지만 어쨌든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 때문에 아마 주목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절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영국이 독일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히틀러 제거 쿠데타 계획들을 알고 있었지만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거 일어나는 걸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합국은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벌써 전쟁이 끝나 2, 3년 전에 이미 이 전쟁은 히틀러가 진다. 근데 이거 너무 빨리 이 전쟁이 끝나면 소련하고의 이제 그 동맹 관계가 이제 반공 그 일종의 냉전이죠. 영향을 받을까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시간이 어떻게 됐죠? 강 교수님?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벌써 됐네요. 그죠? 재밌게 이야기 듣다 시간했는데 마지막 이야기만 좀 해주시죠. 그 정과문과 관계한 이야기 좀 하실래요? 지금 30분이 됐거든요. 뭐 예, 뭐 이사장님. 하시면 더 질문을 하면서 질문에 답하면서 어, 하시죠. 그럴까요? 그냥 예, 강의 예. 끝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1차 강의를 끝내신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